긴 말 안 하마. 귀한 손주는 내가 데려갈 테니 군말 말고 당장 도장 찍어. 분만실에서 나온 지 1시간도 안 된 침대 위에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수랑은 이미 혼인신고 준비 다 끝났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5대 독자를 낳은 지 1시간 만에 서지아는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복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맨발로 빗속을 헤매다 시장통 국밥집 앞에 쓰러진 그녀. 그리고 몇 년 뒤 지안을 쓰레기처럼 버렸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부인과 VIP 병동의 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얀 천장 아래 분만실에서 갓 옮겨진 서지아는 땀범벅이 된 머리카락이 이마에 쩍쩍 붙은 채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앙칼진 울음소리가 복도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지아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힘겹게 돌리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장하다. 건강하게 잘 나왔구나. 서지안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달 동안 애지중지 품었던 핏덩이가 세상 빛을 봤다는 안도감에 온몸의 뼈마디에서 힘이 사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서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배 위에 놓인 이불을 쓸어내리며 아이를 품에 안아젖을 물릴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쾅 열렸습니다. 예, 정신 좀 드니? 시어머니 조영자가 빳빳하게 풀먹인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서슬 퍼런 기세로 들어섰습니다. 조영자의 뒤에는 웬 낯선 젊은 여우 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긴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그 여자는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린 채 서지안을 구경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내연녀 강희수였습니다. 서지안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떻게...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서지안이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다 산후 통증에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조영자는 며느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침대 옆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탁 소리나게 내던졌습니다. 긴 말 안 하마. 이혼 합의서다. 군말 말고 당장 도장 찍어. 서지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지안은 서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영자의 눈에는 바늘 끝만큼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방금 아기 낳았어요. 5대 독자, 어머님이 대가 끊긴다고 밤낮으로 노래를 부르시던 그 귀한 손자를 제가 방금 낳았단 말이에요. 서지안의 목소리가 쇳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조영자는 가당치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친정 망한 꼴을 아직도 모르나 본데 서진그룹 그거 이미 다 끝났다.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내 애비애미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배경도 없고 돈줄도 끊긴 내가 우리 집안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니? 너는 그냥 우리 집 귀한 씨만 받아내면 그뿐인 도구였어. 이제 그 도구 노릇 끝났으니까 군소리 말고 나가라는 거야. 서지안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친정이 망했다니
출산하러 들어오기 전까지도 꿈에도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지아는 이불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친정이 망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현우 씨 아내고 우리 아기 엄마예요. 죽어도 저는 이 집 사람이라고요. 이 집 사람? 조영자가 기가 찬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빈털털이 거지가 된 주제에 누구더러 이 집 사람이래? 너는 대를 이을 아들 낳아주는 씨바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제 내 자리는 여기 이수가 대신할 거다. 서지안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씨바지라는 말이 가슴 한복판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서지안이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고 있을 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남편 박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서지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현우 씨, 당신이 좀 말려줘. 어머님이 갑자기 나보고 나가래. 우리 아기 방금 태어났잖아. 응, 당신이 좀 말해봐. 하지만 박현우는 아내의 처절한 손길을 무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서지안이 아닌 강희수에게 다가가 능청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안아, 나도 괴롭지만 어쩔 수 없다. 이수랑은 벌써 혼인신고 서류까지 다 준비해놨어. 서로 피곤하게 굴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억지 부려봐야 너만 비참해져. 서지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박현우의 품에 찰싹 달라붙은 강희수는 지안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 씨, 당신 진짜 사람 아니야. 내가 10달 동안 입덧하며 고생해서 당신 아들을 낳았어. 5대 독자를 낳았다고. 서지안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박현우는 지안의 눈물을 보기 싫다는 듯 고개를 휙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걱정 마. 우리 집안에서 남부럽지 않게 금이야 오기야 키울 거니까. 너 같은 빈털터리 엄마 밑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을 거 아니야? 뭐라고? 내 아기를 뺏겠다고? 서지안이 미친 사람처럼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산한 직후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쾅 하고 무릎을 찧었습니다. 지아는 무릎으로 기어가 박현우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제발, 현우 씨, 제발이요. 아이만은 안 돼요. 한 번만이라도 품에 안아보게 해줘요. 내 젖이라도 한번 물려보게 해달라고요, 제발. 박현우는 징그럽다는 듯 서지안의 손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조영자가 문 밖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덩치 큰 검은 양복쟁이 경호원 둘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저 여자 끌어내. 우리 귀한 손주 부정 탄다. 조영자의 서슬 퍼런 명령에 경호원들이 서지안의 양팔을 짐짝처럼 잡아챘습니다. 지안은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나. 내 아기 내놔. 이 천벌 받을 인간들아. 내 아기 한 번만 안아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죄냐? 서지안의 처절한 비명이 VIP 병동 복도에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들은 지안을 복도 바닥에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서지안의 맨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긁혀 벌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찢어진 환자복 사이로 허연 살같이 다 드러났지만 지안은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강희수가 복도에 쓰러진 서지안 앞에 살랑거리며 다가와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지안의 귓가에 뱀처럼 혀를 놀렸습니다. 꿈 깨세요. 이제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호적에도 내 이름 딱 올릴 거고 당신 아들은 평생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강희수가 지안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고는 유유히 일어섰습니다. 서지안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손톱이 깨져 피가 나도록 바닥을 득득 긁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동댕이 쳐진 지안의 머리 위로 하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수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영자가 로비 입구에 서서 지안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뱉었습니다. 집에 있는 네 물건들, 그것도 조만간 사람 시켜서 다 치울 거니까 미련 버려라. 이 돈이면 내 주제에 감지덕지니까 이거 들고 당장 꺼져. 그때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병원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섰습니다. 유모가 지안의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서지안은 기어가듯 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가, 안 돼. 아가. 철컥 리무진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병원 앞을 빠져나가는 것을 서지안은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라고 던져준 수표가 빗물에 젖어 글씨가 흐물흐물 번져갔습니다. 서지안은 피 묻은 손으로 그 젖은 수표를 부서지라 움켜쥐었습니다. 지안은 빗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환자복은 천근만근 무겁게 처졌고 출산 직후에 달뜬 열기와 빗물의 찬기가 뒤섞여 지안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더니 시야가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며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서지안은 어느 좁은 골목 처마 밑에 쓰러졌습니다. 그곳은 시장통 한복판에 있는 낡은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빗물이 처마를 타고 지안의 얼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사람 죽네. 국밥집 문을 열고 나오던 말순 할머니가 쓰러진 지안을 발견하고 기겁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지안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세상에 몸이 펄펄 끓는 쇠덩이네. 얘야, 정신 좀 차려봐. 이러다 큰일 나겠다. 말순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허리를 펴며 지안을 낑낑대고 가게 뒷방으로 끌어다 눕혔습니다. 곰팡내 나고 낡은 이불이 깔린 좁은 방이었지만 할머니는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어 지안의 온몸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에 맨발이라니. 병원에서 도망이라도 친 거야? 쯧쯧, 무슨 사연이길래 이 꼴이 됐누.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지안의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지안은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덜덜 떨며 잠꼬대를 내뱉었습니다. 아가, 내 아기, 나쁜 놈들, 우리 아기 돌려줘요. 제발. 말순 할머니는 그 가여운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지안의 열이 겨우 내렸습니다. 서지안은 낯선 천장을 멍하니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시장통 국밥집이다. 내가 주인이고 이름은 말순이야. 내가 우리 가게 앞에서 시체처럼 쓰러져 있길래 업어다 놨지. 말순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지안 앞에 턱 놓았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마셔. 며칠 굶어서 속 다 버렸을 거다. 푹 고운 공국이니까 기운 좀 차려. 서지안은 국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지안의 등을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가만가만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를 뺏겼어요. 내 핏줄을 낳자마자 뺏겼다고요. 남편이라는 놈이랑 시어머니가 나를 개처럼 내쫓고 아기를 데려갔어요.
서지안이 주먹으로 바닥을 쾅쾅 치며 절규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뭐라? 자식을 뺏겨? 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친정도 망하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내 새끼까지 뺏겼는데 살아서 뭐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지안이 눈에 뵈는 게 없는 듯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말순 할머니가 지안의 손목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덥석 잡았습니다. 이 미련 곰단지 같은 년아, 정신 안 차려. 할머니의 불호령에 지안이 움찔하며 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어린 핏덩이는 누가 찾아와? 애미가 죽어버리면 그 불쌍한 것은 평생 애미 없는 자식 소리 들으며 구박대기로 살 텐데 내가 죽긴 왜 죽어?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지. 살아서 그 인간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새끼 내 손으로 당당하게 찾아오란 말이야. 복수를 해야지, 복수를. 말순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지아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아는 한참을 더 울다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 섞인 국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지아는 국밥집 배달원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무거운 배달통을 들고 시장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이면 좁은 뒷방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헌 옷수거함에서 주워온 면 조각들을 깨끗이 삶아 빨고 가위질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지안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베넷저고리였습니다. 제 아이에게 입히지 못한 첫 옷이었습니다. 지안은 옷깃에 코를 대고 아기 냄새를 상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꼭 갈게. 복덩아, 조금만 참고 기다려. 엄마가 다 이기고 데리러 갈게. 지아는 시장 약재상 뒤편에 버려진 황토며 쪽잎을 얻어다가 천조각에 물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염료 때문에 손톱 밑은 까매지고 손끝은 갈라져 진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비명이 나올 만큼 아팠지만 지안은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그 고통이 지안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안은 시장 바닥에서 낡고 거친 옷을 입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지안은 그 아이들을 한참 보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장보러 온 엄마들의 손에는 값싸지만 피부에 나빠 보이는 옷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이에게 입히고 싶은 그런 귀한 옷을 만들면 엄마들이 알아줄 거야. 지안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이 켜졌습니다. 서지안은 말순 할머니가 어디서 구해다 준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발판을 밟자 재봉틀이 달그락달그락 정겨운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만든 것은 앙증맞은 유아용 턱받이였습니다. 지아는 턱받이 구석에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술을 놓았습니다. 복덩이. 지아는 완성된 턱받이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아는 시장 길목 한 귀퉁이에 작은 좌판을 깔았습니다. 나무 상자 위에 손수 만든 턱받이와 손수건을 예쁘게 올려놓고 박스종이에 투박하게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손수건. 서지아는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시린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서지안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은 아침마다 좌판을 펼치기 전에 손수건 하나하나를 눈부신 햇빛에 정성껏 비춰보았습니다. 쪽잎으로 정성 들여 물들인 천은
은은한 푸른 물결을 머금고 있었고 황토로 구워낸 천은 따뜻한 고향 흙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유모차를 끌고 시장을 지나는 젊은 엄마들만 보면 자다가도 일어난 사람처럼 버선발로 달려가 싹싹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새댁, 여기 좀 봐요. 아이 피부에 보약보다 좋은 천연 염색 손수건이야.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만져나 봐요. 보들보들하니 기가 막혀. 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는 됐어요 하며 고개를 휙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서지아는 절대 기죽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아이의 손수건을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돈 안 받을 테니까 가져가서 일단 써봐요. 애기 침도 고르고 집 무른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 써보고 진짜 좋다 싶으면 그때 다시 오라고. 응? 손수건을 한 장, 두 장 건넬 때마다 지안의 얄팍한 주머니는 텅 비어갔지만 지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에게 못 준 사랑, 남의 귀한 자식들에게라도 다 퍼주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박현우의 대궐 같은 저택에서는 갓 돌이 지난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희수는 아이가 악을 쓰며 울 때마다 시끄러워 죽겠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는 건 온전히 유모의 몫이었고 강희수는 아이가 곁에 오는 것조차 질색하며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엾은 아기의 볼과 목덜미에는 기저귀 발진이 벌겋게 번져 짓물러 있었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긁어대서 생긴 상처 딱지가 팔 안쪽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서지아는 땀 흘리며 국밥 배달을 마치고 시장 골목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유모 한 명이 유모차를 밀며 나타났습니다. 유모차 안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기가 서지안의 눈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지안의 발이 시멘트 바닥에 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아기의 뺨에는 피부염 자국이 빨갛게 꽃처럼 번져 있었고 작은 손가락은 쉴 새 없이 목덜미를 가렵다는 듯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전봇대 뒤로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지안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안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내가 엄마야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의 초라한 행색으로는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는 현실에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모차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서지아는 전봇대에 이마를 짓박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복덩아,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서지아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아기의 짓물러 터진 피부가 아른거려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촛불을 켜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아토피에 좋다는 약초물을 천에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수천 번 되뇌며 지아는 밤새도록 드르륵드르륵 바늘을 놀렸습니다. 며칠 뒤 서지안이 좌판에서 손수건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번쩍거리는 검은색 외제차가 끼익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희수가 거만한 표정으로 선글라스를 벗으며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강희수의 구두 굽소리가 시장 바닥을 또각또각 신경질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강희수의 눈길이 지안의 초라한 좌판에 머물렀습니다. 강희수는 좌판 위에 놓인 손수건을 손끝으로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퇴 내던졌습니다. 흥, 어디서 이런 천한 걸레 같은 걸 팔고 앉아 있어? 시장 바닥 수준하고는.
강희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뾰족한 구두 끝으로 좌판을 냅다 걷어찼습니다. 나무 상자가 와르르 넘어지며 지안이 밤새 만든 손수건들이 흙탕물 튀는 시장 바닥에 사방팔방 흩어졌습니다. 서지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강희수의 반짝이는 구두 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금니를 하도 꽉 깨물어 턱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었지만 지아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뭐야? 꿀 먹은 벙어리야? 말도 못해? 강희수가 지안의 머리 위에서 비릿하게 비웃었습니다. 서지아는 대꾸 한마디 없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손수건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장 상인들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아니, 저 여편네가 미쳤나? 남의 장사판을 왜 발로 차고 난리야? 생선 가게 주인이 고무장갑 낀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소리를 질렀고 떡볶이 아주머니도 국자를 휘두르며 거들었습니다. 아,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당장 안 꺼져? 강희수는 상인들의 십자포화에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씩씩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지아는 흙이 묻은 손수건을 탈탈 털어 다시 좌판 위에 정성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가와 지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가씨, 괜찮아?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속상해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서지아는 고개를 숙여 상인들에게 인사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눈동자 속에는 한겨울 서리보다 더 차가운 복수의 빛이 서리빨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안이 공짜로 나눠준 손수건을 쓴 아이들의 피부가 씻은 듯이 좋아졌다는 소문이 맘카페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그 손수건, 우리의 아토피가 기적처럼 나았어요. 라는 글 하나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며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 8도에서 택배 주문이 비오듯 밀려들었습니다. 서지아는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시장통에서 아이 키우느라 일손을 놓은 엄마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언니들, 나랑 같이 일해봐요. 일하는 동안 아이 봐줄 놀이방도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우리 손으로 우리 애들 좋은 옷 만들어 보자고요. 처음에는 2명, 일주일 뒤에는 5명. 지아는 시장 골목 안쪽에 낡은 창고를 빌려번 듯한 공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문 위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간판을 달았습니다. 지안 베이비. 서지아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즈음 박현우의 집구석은 겉만 번드르르 했지 속은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강희수는 제 돈인 양 매달 수천만 원씩 긁어대며 명품 쇼핑에 미쳐 살았고 몰래 도박장까지 드나들며 빚더미를 키웠습니다. 박현우는 그 뒷감당을 하느라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며 자재를 빼돌리는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장부에는 정품을 쓴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반 토막만 집어넣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서지아는 국밥집 손님들이 버리고 간 신문지를 애지중지 모아 읽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신문지 구석에 박현우 건설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신도시 사업권을 따냈다는 위태로운 기사였습니다. 서지아는 그 기사를 가위로 정교하게 오려 공방벽에 딱 붙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밤마다 하청 업체들의 명단을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돈 떼먹힌 업체가 이렇게나 많단 말이지. 오냐. 서지안의 눈이 촛불 아래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조영자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영자는 아이가 옹알이도 채 떼기 전부터 영어 학원에 보내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5대 독자가 남들보다 뒤처져서야 쓰겠니? 내일부터 당장 영어 학원 보내라. 유모가 조심스레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모님,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요. 학원 차 타고 1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데 애잡겠어요. 입 닥쳐.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참견이야? 내 손주는 내가 알아서 해. 결국 아기는 매일 아침 노란 셔틀차에 짐짝처럼 실려나갔고 저녁이면 넋이 나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방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었습니다. 서지아는 시장 상인들의 입을 통해 이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아는 공방 뒷방에 앉아 밤새 인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면직물로 곰 인형을 만들고 그 속에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약초 향 주머니를 정성껏 넣었습니다. 지아는 인형을 상자에 담으며 아기의 이름 대신 복덩이에게라고만 적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끝내 적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박현우의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강희수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누가 이런 촌스러운 걸 보냈어? 보내는 사람도 없네. 기분 나빠. 당장 버려. 강희수는 곰 인형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서지아는 공방 벽을 주먹으로 쳐서 피를 흘리면서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작은 수첩에 날짜와 시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강희수가 내 아이에게 한 짓, 아이의 반응, 그 모든 추악한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나갔습니다. 지안 베이비가 날개 돋친 듯 팔리자 서지아는 대형마트 입점을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트 본사 직원은 지안의 명함을 보자마자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던 분이요? 저희는 정식 브랜드 아니면 취급 안 합니다. 돌아가세요. 서지안이 모욕감을 견디며 돌아서려던 찰나 뒤에서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아가씨. 지안이 고개를 돌리니 키가 훤칠하고 안경을 쓴 지적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귀신보다 더 날카롭기로 유명한 전략가 한도준이었습니다. 그 가방에 든 게 사업 제안서 맞습니까?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도준은 제안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천연 약초 염색 유아복. 원단 검사 성적서도 있나요? 네, 여기 국가기관에서 받은 정식 성적서입니다. 지안이 당당하게 서류를 내밀자 한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좌판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품질 관리가 대기업 뺨치네요. 보통 내공이 아닌데? 한도준의 날카로운 시선에 서지아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응수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끝낼 생각으로 시작한 일 아닙니다. 한도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밌네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제가 좀 돕고 싶어서요. 그날부터 한도준은 서지안의 든든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장부 보는 법부터 브랜드를 키우는 법까지 지안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코피를 쏟아가며 한도준이 가르쳐준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안은 박현우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난리가 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소송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에 지안은 공방 수익금을 봉투에 가득 담아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저녁 서지아는 공방을 번듯한 매장으로 옮기는 날 시장 식구들을 전부 초대했습니다. 지아는 빨간 리본을 자르기 전 말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할머니가 우리 매장 명예 점장님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점장이냐? 뚝배기나 닦을 줄 알지.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지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벌써 죽었어요. 할머니가 이 자리에 꼭 서 계셔야 해요. 말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지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박수 소리가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매장 뒷방에 홀로 앉아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아들을 생각하며 밤새 만든 아기 옷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작은 옷 한 벌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복덩아, 엄마가 이 예쁜 옷들 다 입혀줄게.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아는 옷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지만 눈물은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아는 결연한 얼굴로 한도준을 만났습니다. 도준 씨, 박현우 건설사가 빌린 사채, 그 실소유주가 누군지 좀 알아봐 주세요. 한도준이 놀란 듯 지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왜요? 위험한 일인데. 지안은 창밖시장 풍경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사채를 몽땅 사버릴 생각이니까요. 그 인간들 목줄 내가 쥐어야겠거든요. 한도준은 지안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알아보죠. 서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지안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단단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4살이 되던 해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었습니다. 유치원 담장 너머로는 노란 은행잎이 맥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유치원 담장 밖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안의 아들은 저 멀리 구석 그네 밑에 홀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며 신나게 뛰어놀 때 아이는 혼자서 엄지손가락을 입에 꼭 물고 땅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담장 틈 사이로 아들의 야윈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의 턱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이가 소매를 걷어올린 사이로 시퍼렇게 멍든 손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안은 담장에 이마를 짓박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손톱이 시멘트 벽을 득득 긁어 하얀 가루가 일었습니다. 복덩아, 내 새끼, 엄마가 죽일년이다. 지안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온 말은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지안은 도망치듯 몸을 돌려 유치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안의 어금니는 부서질 듯 맞물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지안은 공방 뒷방에서 동전보다 작은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유치원 하원 시간, 지안은 유치원 정문 앞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유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올 때 지안은 지나가는 행인인 척 부딪히며 아이의 가방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잽싸게 밀어 넣었습니다. 사흘 뒤 녹음기를 회수한 지안은 공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강희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아, 너 또 울어? 울면 매 맞는 거 몰라? 당장 입 다물어. 한 번만 더 징징대면 오늘 저녁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어지는 소리는 퍽 하는 짐승 같은 매질 소리였습니다.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가 강압적인 손길에 눌려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삼키느라 끄끄대며
숨을 참는 소리가 이어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지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어폰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피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눈을 감고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녹음 파일을 USB 2개에 똑같이 복사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복덩아. 엄마가 저 악마 같은 년한테서 반드시 너 데려올게. 엄마가 약속해. 지아는 수첩에 날짜와 녹음 내용을 피로 쓰는 심정으로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무렵 잘 나가던 지안 베이비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근한 지안의 휴대폰이 불이 나게 울려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지금 뉴스 좀 보세요. 직원의 다급한 비명에 지안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뉴스 첫 화면엔 충격. 지안 베이비 원단에서 발암물질 중금속 검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군가 익명으로 지안 베이비 원단에 중금속이 가득하다는 가짜 검사 결과를 언론에 뿌린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2시간도 안 되어 백화점 3곳에서 당장 방 빼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고 쇼핑몰마다 상품 판매 중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공방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대표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서지아는 하얗게 질린 직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망합니다. 우리 원단에 유해 물질이 있을 리가 없어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테니까 다들 제자리 지키세요. 지아는 그 길로 국가공인 검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전량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원단 창고로 달려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위에 원단 더미를 하나하나 꺼내 냄새를 맡고 혀를 대가며 확인하던 지안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원단 구석에 희끄무레한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공장에서 쓰는 염료가 아니야. 지안은 고개를 들어 천장 구석의 CCTV를 노려보았습니다. 보안업체를 들들 볶아 확인한 영상 속에는 새벽에 몰래 들어와 원단 위에 가루를 뿌리는 사내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놈이 쓴 모자 아래로 경쟁업체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지아는 그 화면을 캡처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히 내 자식 같은 옷을 건드려? 오냐, 내 무덤 내가 판 줄 알아라. 재검사 결과는 당연히 무결점이었습니다. 지아는 CCTV 영상과 검사 성적서를 언론의 통째로 공개했습니다.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오히려 믿고 쓸 수 있는 브랜드라며 열광했고 주문량은 이전보다 3배나 폭주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 무렵 한도준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박현우 건설사가 부실 공사 소송으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놈들의 목줄을 챌 기회입니다. 지아는 주저없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현우 쪽에서는 누가 주식을 사모으는지 꿈에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편 박현우는 사면 초과에 몰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소송비와 사채 이자를 감당 못해 어머니 조영자 몰래 집안의 골동품과 금부치를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보석함이 텅 빈 것을 발견한 조영자가 박현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현우, 너 내 패물들 다 어디다 치웠어? 어미 보석까지 손을 대? 박현우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사 부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뭐라고? 이 불효자 자식아. 조영자가 박현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박현우는 뺨을 감싸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희수의 입꼬리가 야비하게 올라갔습니다. 강희수는 그날부터 시어머니 조영자를 대놓고 무시하며 전화를 가로채고 외출까지 통제하며 집안의 실권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서지아는 아들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병원은 4년 전 지안이 아기를 낳고 개처럼 쫓겨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안은 머리를 질끈 묶고 청소업체 유니폼을 입은 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4년 전엔 피눈물을 흘리며 끌려나갔던 그 복도를 이번엔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아병동 302호. 문틈 사이로 잠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가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뺨에 난 상처 자국을 어루만지는 지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복덩아, 엄마가 왔어. 미안해, 늦어서 정말 미안해. 지안의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이불 위로 점점이 박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병실로 들어온 강희수는 아이의 머리맡에 물병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열나면 물 마셔. 잠만 자면 다야? 내가 수발까지 들어줘야 해? 강희수가 차가운 물을 컵에 따라 아이의 입에 억지로 들이밀었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며 물을 뿜자 강희수는 짜증을 내며 컵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한 번만 더 옷에 흘려봐. 나 진짜 그냥 가버릴 줄 알아. 커튼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안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커튼을 쥔 지안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튀어나가 전연의 머리채를 휘잡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며 지안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강희수가 나간 뒤 지안은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고는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박현우는 청소복을 입은 지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지안은 그의 뒷모습에 대고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못 알아보겠지. 내가 쓰레기처럼 버린 여자니까. 지안은 곧바로 한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준 씨, 자선 경매 행사를 엽시다. 아주 화려하게요. 초대 명단에 조영자랑 강희수를 반드시 넣으세요. 경매 당일 호텔 연회장은 호사스러운 조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피 코트를 휘두른 조영자는 강희수를 데리고 맨 앞줄에 앉아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경매의 마지막 희귀 원단으로 장식된 주얼리함이 등장하자 조영자의 눈에 탐욕이 서렸습니다. 시작가 5천만 원입니다. 1억. 조영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다른 이가 2억을 부르자 조영자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3억? 결국 3억의 낙찰을 받은 조영자는 주변의 시선에 우쭐해하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무대 뒤 어두운 곳에서 지아는 그 꼴을 보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조영자가 쓴 그 3억은 고스란히 박현우 건설사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제 살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좋아하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한편 강희수는 사람을 시켜 시장 상인들을 뒷조사했습니다. 어느 밤 국밥집 문을 닫던 말순 할머니 앞에 검은 양복쟁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할망구, 서지안이라는 여자 어디 숨었어? 4년 전에 내가 거뒀다며. 말순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내들을 노려봤습니다. 서지안이 누군데? 나는 그딴 이름 몰라. 당장 안 꺼져? 할머니는 놈들이 돌아가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안아, 나쁜 놈들이 너를 찾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지안은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지아는 이제 4년 전에 그 힘없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지안 베이비 신사옥 준공식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지안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서지안입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대형 화면 가득 비친 지안의 눈빛은 복수와 확신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현우가 머무는 꾀재재한 원룸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연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을 일군 서지안 대표가 드디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면 가락을 입에 물고 있던 박현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당당하게 서 있는 서지안이 보였습니다. 툭 박현우의 손에서 젓가락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지안이가 설마. 박현우는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 화면 속 지안의 얼굴을 거친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조영자의 거실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린 조영자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변개냐? 저 물건이 어떻게. 강희수 역시 소파 팔걸이를 손톱이 하얘지도록 움켜쥐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바닥에서 기어 올라왔단 말이야? 며칠 뒤 서지아는 한도준과 함께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시댁 식구들의 목줄을 쥘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현우 건설사의 채권을 싹 긁어 모았습니다. 은행 빚부터 사채, 떼먹은 하청업체 대금까지. 이제 지안 씨가 그 집안의 생사여 탈권을 쥔 최대 채권자입니다. 한도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했습니다. 지안은 커피 한 모금을 우아하게 마시고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박현우 집이랑 차, 압류 준비는 다 됐나요? 준비 끝났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바로 길바닥으로 쫓겨날 겁니다. 지아는 펜을 들어 거침없이 서명했습니다. 슥슥 종이를 긁는 소리가 서슬 퍼런 칼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아는 펜을 내려놓고 박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잔뜩 겁에 질린 박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안이. 수화기 너머로 박현우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아, 내가 정말. 지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내가 나한테 쓰레기처럼 던져줬던 위자료 수표 기억해? 그 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러 왔어. 내일 오후 3시 신라 호텔 로비로 나와. 안 나오면 내 인생 오늘로 끝인 줄 알아. 지아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곁을 지키던 한도준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마음은 좀 괜찮습니까? 그럼요. 오늘은 10년 만에 발 뻗고 잘 것 같네요. 지아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신라 호텔 로비에 박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양복 소매는 다해지고 구두 뒤축은 꼴사납게 달아 있었습니다. 쭈뼛거리며 로비를 살피던 박현우는 창가에 앉아있는 지안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한 지안의 고귀한 모습에 박현우는 그만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서 있지 말고 앉아. 지안이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박현우는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비굴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지안아, 나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때는 내가 정말 눈이 뒤집혀서 구구절절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이것부터 봐.
지안이 테이블 위로 서류를 밀어 던졌습니다. 박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부동산 경매 낙찰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살던 시댁 저택이었습니다. 낙찰자 이름엔 서지안 세 글자가 시퍼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살던 그 으리으리한 집, 내가 샀어. 내 어머니가 핏줄보다 아끼던 그 저택, 이제 내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박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짐승이었어. 박현우가 바닥을 기며 매달리려 하자 지안이 손을 들어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추하게 굴지 마. 보는 눈 많아. 일어서. 지안의 목소리에는 화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이 박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안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 없으니 앞으로는 변호사랑 얘기해. 지안이 뒤도 안 돌아보고 로비를 빠져나가자 박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텔을 나온 지안은 곧바로 시어머니 조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냐? 어머님, 며느리 지안이에요. 전화 너머로 조영자가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5대 독자 핏줄이 그렇게 귀하다고 저를 개처럼 내쫓으셨죠? 이제 그 귀한 아들놈이랑 같이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사셔보세요. 그게 무슨 기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릴 테니까. 지안은 전화를 끊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거울 속 지안의 눈에 이슬이 맺혔지만 결코 닿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강희수가 지안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비서의 재질을 뿌리치고 문을 벌컥 연 강희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지안, 너 미쳤어? 지안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강희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오랜만이네, 상간녀 대장. 말 조심해. 당장 돈 내놔.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강희수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지안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 강희수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강희수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녹음 소리야. 또 울어. 울면 밥 안 준다 그랬지. 콱 그냥. 퍽 하고 아이를 때리는 소리와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희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너 유치원 가방 확인도 안 하니? 4년 동안 내가 내 아들한테 한 짓 여기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건 덤이야. 지안이 화면을 넘기자 강희수가 낯선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불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동학대의 불륜에. 이거 검찰에 넘기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강희수의 무릎이 힘없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4년 동안 모았다고? 그래. 하루도 빠짐없이 내 죄를 차곡차곡 쌓았어. 당장 경찰에 넘길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말이야. 지안의 서늘한 웃음에 강희수는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예상대로 강희수는 시댁에서 훔친 폐물들을 들고 시장 장물아비를 찾아다니다 지안이 쳐놓은 덫에 걸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지안은 지체 없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4년간 모은 피눈물 나는 증거들 앞에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했습니다. 양육권을 친모 서지안에게 이전한다. 법원을 나서는 지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한도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이 데리러 가시죠. 한편 박현우의 회사는 최종 부도가 났고 지아는 그 자산을 헐값에 인수의 아동병원을 세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영자와 박현우를 위해 시장통에서 가장 눅눅하고 냄새나는 지하방을 얻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지안을 마주친 조영자가 미친 사람처럼 지안의 팔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 독한 년아, 내 아들 살려내. 내가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가 또 난리네. 지안 아가씨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시장 식구들이 달려들어 조영자를 떼어냈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는 조영자를 무심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어떤 연민도 보이지 않은 채 지안은 우아하게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지안의 집으로 오는 날, 한도준이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지안은 아이 앞에 무릎을 낮추고 앉았습니다. 복덩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아이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신발장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는 모습에 지안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곁에 두 걸음 떨어져 앉아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아이가 좋아한다는 계란말이를 정성껏 차렸습니다. 복덩아, 밥 먹자. 아이는 식탁 끝에 겨우 걸터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계란말이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씹던 아이가 고개를 들어 지안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지안이 환하게 웃어주자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여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식탁 아래서 두 손을 꽉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지안은 자신을 도와준 시장 식구들에게 장학금을 돌리며 은혜를 갚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안아, 장하다. 정말 장해. 감옥에 갇힌 강희수를 찾아간 지안은 유리창 너머로 처참하게 망가진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뺏고 싶어 했던 돈, 집, 자리. 그거 다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어. 꿈깨. 강희수가 유리창을 치며 발악했지만 지안은 차갑게 돌아서 나왔습니다. 지안의 앞길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도준이 수줍게 지안에게 청혼했습니다. 지안 씨, 당신과 아이 곁에서 평생 방패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지안은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양이가 허락해주면요. 서지안은 박현우가 망쳐놓은 부실 아파트들을 제사비로 무상 보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지안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죄지은 자는 벌을 받고 아이와 엄마는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서지안은 비로소 진정한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지안은 지안 아동 전문 메디컬 센터 완공식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태양아, 자니? 오늘 엄마랑 같이 갈 데가 있어서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이 고개를 쏙 내밀어 지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직 낯설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지는 않았습니다. 지안은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픈 친구들을 위해 예쁜 병원을 지었거든. 오늘 처음 문을 여는 날이야. 태양이가 엄마 손 꼭 잡고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아이는 지안의 얼굴과 내민 손을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사리 같은 작은 손가락을 지안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지아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메디컬 센터 앞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온 수백 명의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부시게 터졌습니다. 지아는 아들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은 채 빨간 리본 앞에 섰습니다. 지안의 한 손에는 가위가, 다른 손에는 아들의 따뜻한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우리 태양이랑 엄마랑 같이 자르는 거야. 하나, 둘, 셋. 지안이 아들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개어 가위를 눌렀습니다. 차르르, 리본이 잘려나갔습니다. 천지를 울리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아이가 지안의 다리 뒤로 쏙 숨자 지안은 몸을 돌려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장하다, 우리 태양이. 최고다. 지안은 곧장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천천히 훑어본 지안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명한 5대 독자의 어머니입니다. 5대 독자라는 말이 여러분께는 축복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제 아들에게 그 말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도구로 쓰고 자식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짓밟는 무서운 세상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바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몸이 아픈 아이도 마음이 멍든 아이도 이곳에 오면 누구나 귀한 대접을 받을 겁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파도처럼 쏟아졌습니다. 지아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눈가가 발갛게 달아올랐지만 지아는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기보다 웃을 날이 더 많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전 남편 박현우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공사 현장에서 등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일당 8만 원짜리 노가다판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짓물러 있었고 안전모 아래 얼굴은 시멘트 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박현우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때 편의점 유리창 너머 전광판에 지안의 얼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서지한 회장의 성공 신화가 연일 화제입니다. 박현우는 삼각김밥을 씹다 말고 멍하니 화면을 보았습니다. 전광판 속 지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현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삼각김밥 위를 적셨습니다. 그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안전모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조영자는 시장통 퀴퀴한 단칸방에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단옷만 입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버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멍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조영자는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시장 골목을 정처 없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유, 저 할멈 또 나왔네. 곱게나 늙지. 조영자는 지나가는 상인의 팔을 덥석 잡으며 실성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안이 봤어? 우리 지안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우리 지안이가 최고라고. 상인이 조영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할머니, 그 귀한 며느리를 개처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안이 타령이에요? 정신 차려요. 조영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지 그저 멍청하게 허허 웃으며 먼지 날리는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조영자가 치매에 걸려 길거리를 헤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아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다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우리 병원 요양병동에 자리 하나 비워두세요. 누구를 모실까요, 회장님? 조영자 씨요. 비서가 토끼 눈이 되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무표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대신 가장 저렴한 다인실로 넣으세요. 사람 대접은 받되 화려했던 시절은 꿈도 못 꾸게. 조영자는 결국 지안이 세운 병원의 좁디 좁은 다인실에 입원했습니다. 병실벽 텔레비전에선 매일같이 며느리 지안의 성공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영자는 넋이 나간 얼굴로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아, 우리 며느리. 지안아. 옆 침대 환자가 그 꼴을 보며 쯧쯧 있을 때 잘하지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 사이 지안 베이비는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세계적인 백화점에 지안의 매장이 당당히 들어선 것입니다. 지안은 올해의 여성 경제인 대상을 받으며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이 상은 제가 시장 바닥에서 쓰러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우리 시장 식구들의 것입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말순 할머니가 코를 훌쩍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도 지안의 곁에서 기적처럼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구석에 숨어 손가락만 빨던 아이가 이제는 식탁에 앉아 엄마 얼굴을 빤히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지안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했고 3달이 되던 날엔 지안의 손을 먼저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친구 사귀는 걸 무서워했지만 지안이 매일 아침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고 밤마다 머리맡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자 아이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2년이 흐른 뒤 아이는 학교에서 전교회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었습니다. 지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한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준 씨, 우리 태양이가 전교회장이 됐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한도준이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지안 씨 닮아서 야무진가 봅니다. 지안은 전화를 끊고 아들과 함께 말순 할머니의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뚝배기가 넘치도록 고기를 듬뿍 담아내왔습니다. 우리 손주 정교 회장님 오셨네. 자, 할머니가 주는 특별 선물이니까 많이 먹어라.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지아는 아들 옆에 앉아 국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4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목숨줄처럼 삼켰던 그 국밥이었습니다. 지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태양아, 할머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응, 엄마 진짜 맛있어. 아이가 국밥을 후후 불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지아는 배가 불렀습니다. 지아는 한도준과 아이의 축복 속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장 식구들과 회사 직원들만 모인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지아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두 사람 앞에서 꽃바구니를 들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지아는 소식을 통해 전 남편 박현우가 큰 병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병원의 익명으로 수술비만 딱 입금해 주었습니다. 살아서 내 죄를 다 갚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들의 생일날 아침, 지아는 전국 미혼모 시설에 직접 술을 놓은 베네쩌고리 5,000벌을 보냈습니다. 태양아, 소원 빌었니? 케이크 촛불을 끄는 아들에게 묻자 아이가 수줍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정말 고마워요. 지아는 그 글귀를 보자마자 아이를 꽉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지안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안은 박현우 건설사가 망가뜨린 땅을 사들여 멋진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커다란 돌을 세워 이름을 새겼습니다. 복덩이 공원. 그해 겨울
요양병동에 있던 조영자의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지안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조영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보며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지안아, 우리 며느리 지안아, 미안하다. 조영자의 마른 손이 지안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지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끝내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는 마지막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지안은 차갑게 식어가는 조영자의 손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은 아들 한도준 그리고 말순 할머니와 함께 붉게 물든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파도를 피해 깔깔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도준이 지안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흐뭇한 광경을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지안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은 저 파도에 다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승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지안의 하루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란 계란말이를 정성껏 굴리고 고소한 주먹밥을 주며 지안은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던 태양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노래까지 부르고? 응, 우리 태양이 얼굴만 보면 엄마는 자다가도 웃음이 나지.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우유잔을 내려놓자 지안은 아이의 이마에 쪽 소리나게 입을 맞추고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아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달려온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비서가 내민 화면에는 해외 브랜드의 신제품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원단의 색감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것은 지안 베이비의 목숨줄과 같은 천연 약초 염색 배합표로 만든 제품이 분명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내 배합표야. 내 손때가 묻은 내 배합표라고. 지안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곧장 시작된 보안팀의 조사 결과는 지안의 가슴에 날카로운 대못을 박았습니다. 유출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비서 윤정이었습니다. 시장 바닥 좌판 시절부터 곁에서 원단을 접어주고 공방을 차릴 때 새벽까지 같이 밤을 지새우며 재봉틀을 돌리던 동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안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백화점 입점 날 서로 손을 맞잡고 펑펑 울던 윤정의 얼굴이 떠올라 지안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기술을 가로챈 놈들이 똑같은 제품을 반값에 전 세계에 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 매장에선 반품이 쏟아졌고 주가는 하루 만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안은 결국 충격에 쓰러졌습니다. 지안 씨, 정신 차려요. 달려온 한도준이 지안을 소파에 눕혔지만 지안은 그의 팔을 뿌리치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누워있을 시간 없어요. 내가 만든 내 자식 같은 회사, 이렇게 무너지게 안 둬요. 창백한 얼굴로 다시 책상 앞에 앉은 지안의 손은 이미 복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학교에서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양이 어머니, 오늘 학교 앞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태양이한테 자기가 친아빠라고 하며 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지안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학교 보건실로 달려가자 태양이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태양아, 엄마야, 엄마 왔어. 지안이 이불을 걷어내자 아이가 새빨갛게 부은 눈으로 지안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가 진짜 내 아빠야? 나한테 그런 무서운 아빠가 있었던 거야? 지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양아. 내 아빠는 도준이 아빠뿐이야.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아이는 지안의 품에 얼굴을 묻고 꺽꺽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안은 아이를 달래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박현우, 감히 내 아들 앞에 나타나? 지안의 눈에서 서슬 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날 밤 산업 스파이 조직에서 협박 편지까지 날아왔습니다. 공장에 독극물을 풀겠다. 회사를 넘겨라.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놓고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준 씨, 태양이를 지켜주세요. 24시간 1시도 떼지 말아줘요. 저는 제가 직접 끝낼게요. 지안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안의 필체로 가짜 배합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지안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유출된 배합표는 가짜입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핵심 비율이 다른 가짜 배합표를 따로 만들어 보관해 왔습니다. 유출범들은 제 덫에 걸린 겁니다. 기자회견장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습니다. 그 순간 해외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가짜 배합표로 만든 해외 제품을 쓴 아이들에게서 피부 발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 부모들이 분노했고 해외 자본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안의 치밀한 전략이 승리한 것입니다. 한편 박현우는 또다시 학교 후문에서 태양이를 기다리다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비켜, 내 아들이야. 내가 아빠라고. 박현우가 발악했지만 뒤따라온 경찰이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현우 씨 아동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태양이는 겁에 질려 한도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준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자 아이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빠.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들은 아빠 소리에 도준은 아이를 부서지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박현우는 결국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준이 배우를 쫓다 괴한에게 칼을 맞고 응급실로 실려간 것입니다. 피범벅이 된 도준을 본 지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도준 씨, 왜 이렇게까지? 나 때문에 왜? 도준은 붕대를 감은 손으로 지안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랑 태양이는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지안은 도준의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안은 시장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가짜 제품 유통망을 싹 쓸어버렸고 배신한 비서 윤정은 법정에서 지안의 눈길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밤 태양이가 지안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지안의 허리를 꽉 안으며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 내가 엄마를 꼭 지켜줄게. 지안은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을 내려다보며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산다. 정말 고마워. 지안의 창밖에는
어둠을 뚫고 밝은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가짜 배합표 때문에 해외 놈들이 집단 소송에 휘말려 정신 못 차리는 틈을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지아는 한도준과 머리를 맞대고 저놈들의 돈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안 씨, 저놈들 이제 끝났습니다. 소송 비용의 배상금까지 물어주느라 금고가 텅 비었어요. 지금 우리가 헐값에 인수하겠다고 던지면 꼼짝없이 도장 찍어야 할 겁니다. 한도준이 서류를 탁 넘기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훑어보며 서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제안서 보내세요. 눈 하나 깜짝 말고 몰아붙여요. 드디어 지아는 해외 자본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엊그제까지 지안을 괴롭히던 해외 공장과 유통망이 하루아침에 지안의 소나기로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없던 지안 베이비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유아용품 그룹이 된 것입니다. 지안은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와 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죠? 사람은 흔들려도 회사는 안 흔들리게 시스템을 바닥부터 다시 짭니다. 지안은 모든 제품에 제조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휴대폰만 갖다 대면 이 천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엄마들이 믿고 쓰는 지안 베이비라는 이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 무렵 감옥에 갇힌 박현우는 몹쓸 병에 걸려 골골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염치없게도 지안에게 면회를 신청했지만 지안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줄 눈길도 보낼 마음도 없어요. 내 인생에서 그 이름은 지운 지 오래입니다. 지안은 창밖을 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안의 얼굴에는 이제 미움도 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지 낀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는 남의 일처럼 무심할 뿐이었습니다. 지안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양아, 엄마랑 여행 갈까? 학교는 잠시 쉬고 우리 둘이서만.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엄마, 회사 안 가? 나랑 계속 같이 있는 거야? 그럼 1년 동안 엄마는 오로지 우리 태양이 엄마로만 살 거야. 비행기 타고 세상 구경 실컷 하러 가자. 아이가 좋아서 펄쩍펄쩍 뛰며 지안의 품으로 날아와 안겼습니다. 지안은 한도준에게 회사를 맡기며 1년의 휴가를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아이는 구름 위 바다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세상이 진짜 넓다. 지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부터 몽골의 끝없는 초원까지 아이의 손을 잡고 누볐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유목민 어머니가 정성껏 양털을 짜서 아이 옷을 만드는 것을 보며 태양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주머니는 왜 힘들게 양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엄마들은 말이야, 어디에 있든 내 자식한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거든. 저 풀밭 위에서도 가장 따뜻한 걸 찾아내는 게 엄마란다. 엄마도 그랬어? 나 찾으려고 그렇게 고생한 거야? 아이가 지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초원의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안은 여행 중에 떠오른 생각들을 수첩에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 육아법을 접목한 새로운 옷들을 구상한 것입니다. 1년 뒤 지안이 돌아왔을 때 한도준은 몰라보게 성장한 회사의 경영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지안 씨 없는 동안 제가 회사를 금쪽같이 지켰습니다. 태양이는 좀 어때요? 이제 제법 의젓해졌어요. 나중에 커서 아픈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한도준이 허허 웃었습니다.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장합니다.
지아는 여행에서 얻은 지혜로 글로벌 마더스 라인을 출시했고 전 세계 엄마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 달 만에 완판 신화를 썼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세워 매년 수익의 30%를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나온 비서 윤정이 지안을 찾아왔습니다. 윤정은 지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대표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미쳤었습니다. 지아는 윤정을 원망 섞인 눈초리로 보는 대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정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기회를 줄게. 나처럼 시장 바닥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봐요. 스스로 땀 흘려 일어서는 게 당신이 지은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야. 윤정은 목 놓아 울며 절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지아는 또한 고생한 시장 식구들을 위해 상인 복지 마을을 지었습니다. 그곳 공동식당에서 말순 할머니가 끓여낸 첫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든 지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국밥 냄새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 국밥이 저를 살렸어요. 말순 할머니는 지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장하다.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아들은 드디어 친권 회복과 계명을 통해 서태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는 진짜 엄마 아들이지? 그럼 너는 처음부터 엄마 심장이었어. 얼마 후 박현우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에도 일절 관여하지 말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지아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엄마의 지혜라는 책을 펴냈고 그 인쇄 전액을 아동병원에 기부했습니다. 지안과 한도준은 아이의 응원을 받으며 시장 식구들 앞에서 소박하게 두 번째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때문에 또 결혼하는 거 맞지? 헤헤. 아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지아는 시장 아이들을 위한 말순 장학금까지 만들어 은혜를 갚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명문대 아동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달려온 아들을 껴안고 지아는 펑펑 울었습니다. 태양아, 고맙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지안 베이비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아는 아들의 손을 잡고 노을이 지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행복해? 아이가 묻자 지아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태양아.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지아는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지안의 칠흑 같던 머리카락에는 어느새 은빛 서리가 내려앉았고 고생하며 웃고 울던 눈가에는 잔주름이 훈장처럼 깊게 패였습니다. 서지안은 화려한 지안 베이비 본사 회장실에서 마지막 결제 서류에 힘주어 서명을 마쳤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지안은 창밖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아래로 자신이 처음 피눈물을 삼키며 좌판을 깔았던 그 좁은 시장 골목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서지아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든 은퇴기자 회견장에 당당히 섰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경영에서 손을 뗍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전문 경영인들과 제 아들 서태양 대표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은퇴하신 뒤에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사시겠습니까?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소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허허, 그저 남편이랑 시골 가서 텃밭이나 일구고 흙이나 만지며 살려고요. 기자들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아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회견장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머리가 반백이 된 한도준이 변함없는 미소로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자, 정말 수고 많았소. 도준이 지안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안은 그 손을 꽉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준 씨, 이제 우리 진짜 좀 쉽시다. 원 없이 쉬어봐요. 두 사람은 화려한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나지막한 돌담이 둘러진 정겨운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해마다 발갛게 익어갈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뒤쪽으로는 부지런히 가꿀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마당 한쪽 작은 창고를 개조해 아담한 공방을 차렸습니다. 낡은 재봉틀 하나, 손때 묻은 천 조각, 실패 바구니가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지아는 아침이면 텃밭에서 싱싱한 상추를 뜯고 오후에는 공방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도준은 마당 평상에 앉아 허허 웃으며 책을 읽거나 서툰 솜씨로 나무를 깎아 지안에게 필요한 살림도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 서태양은 어머니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는 국제기구의 아동 특별사절이 되어 굶주리고 아픈 아이들을 찾아가 희망을 전했습니다. 태양은 수만 명의 청중앞 연단에 설 때마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지독한 사랑 덕분에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아이에게는 그런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지안의 인생 역정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세계를 제패한 불굴의 여인이라는 제목 아래 환하게 웃는 지안의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그 소식을 듣고 쑥스러운 듯 도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 얼굴이 교과서에 나오다니. 애들 공부 방해나 안 될지 몰라요. 도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모든 아이의 어머니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지아는 은퇴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서울 시장통을 찾았습니다. 고생했던 시장 식구들과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인 복지마을 공동식당에 지안이 나타나면 할머니들이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어이구, 지안이 왔어. 어서 앉아. 내가 국밥 아주 넘치게 퍼왔다. 지안은 상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구 손주가 돌이라느니, 누가 이번에 다리가 아파 수술했다느니,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지아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들 태양이가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곁에는 참하게 생긴 아가씨가 함께였습니다. 엄마, 인사 받으세요. 저랑 평생 함께할 사람입니다. 지아는 예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태양이를 선택해줘서 참 고마워. 이듬해 봄 며느리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서지아는 손녀딸의 소식을 들은 날 바로 공방에 들어가 정성껏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하얀 면직물을 골라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성으로 베넷 저고리를 지었습니다. 저고리 기세는 고운 실로 자수를 놓았습니다.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세상을 환히 비추렴. 지안의 눈가에 뜨거운 이슬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시장 구석 뒷방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피눈물을 흘리며 바느질하던 그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빼앗긴 아들 생각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면서 옷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할머니가 되어 웃으며 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눈물로 지었는데 이제는 웃음으로 짓는구나. 지아는 햇빛 아래 베네 저고리를 비춰보았습니다. 손녀를 품에 안고 그 옷을 입혀주던 날, 지아는 손녀의 통통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이 할머니가 할 일을 다 끝냈구나. 정말 다 끝냈어. 평상에 나란히 앉은 도준이 지안의 백발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소. 지안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준 씨. 나는 그저 국밥 한 그릇에 목숨을 구한 보잘것없는 여자였어요. 그 은혜를 갚으며 살다 보니 하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지안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도 지안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내 동상은 무슨, 그 돈으로 시장 입구에 우리 식구들 다 들어간 벽화를 그려주세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낸 거잖아요. 완성된 벽화에는 국밥을 끓이는 말순 할머니부터 좌판에 앉아 손수건을 팔던 젊은 시절의 지안까지 모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벽화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아들에게는 단 한 줄의 편지만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정직하게만 살아라. 태양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평생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지아는 해마다 겨울이면 시장 식구들과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통을 직접 배달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지안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안은 평생의 기록인 성장 일기와 디자인 노트를 박물관에 기증하며 자신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저녁 바닷가 오두막에서 노을을 보던 지안이 도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도준 씨, 나를 버렸던 모진 세상이 이제는 나를 축복하고 있네요. 당신이 세상을 사랑으로 이겼으니까요. 노을이 바다 아래로 고요하게 내려앉고 지안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서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서지안의 장례식 날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조문객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지안 베이비의 옷을 입고 자란 청년들, 치료받은 아이들이 꽃송이를 들고 줄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느새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지안의 고귀한 삶을 기리는 꽃길이 되었습니다. 아들 서태양은 어머니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엄마, 저 엄마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잘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하얀 꽃잎 하나를 하늘 위로 높이 실어 올렸습니다. 마치 평생을 불꽃처럼 살다 간 서지안의 영혼이 이제는 저 높은 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서지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맨발로 끌려 나온 날, 서지안의 손에는 빗물에 젖은 수표 몇 장뿐이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갓 낳은 아이마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서지안에게는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시장 바닥에서 일어섰고, 손이 갈라지도록 천을 물들였고, 밤마다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끝까지 보답했습니다. 세상이 서지안을 버렸을 때, 서지안은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두 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복수조차도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되찾기 위한 어머니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서지안처럼 이를 악물고 버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견디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